안녕하십니까, 안시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드디어 판례 정리 특강이고 계약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계약법 총론해가지고 계약의 성립에 관한 판례부터 볼 건데요. 자, 우리가 계약이라는 것은 낙선계약이 원칙이죠. 따라서 청약이 있고 그행하는 승낙이 있으면 비로소 계약이 성립되고요. 또 물론 그 목적물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물이 확정될 가능성, 확정될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 보려고 하는 이 판례는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 분양 계약이라고 하면서 동호수만 정했어요. 동호수만 정했을 뿐 분양 대금이 얼마인지 또 목조물이 언제 인도되는지와 같은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계약이 성립될 수는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분양 계약은 뭐조차 되지 않은 거죠?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는 판례입니다. 이 판례 구체적인 사례도 중요하지만 이 사례를 이끌어가는 이 논리를 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자, 판례를 보죠. 자, 가본입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내용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부 다 합치되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의사가 합치되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충분하다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시험에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계약이 의사의 합치가 됐다는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뭐죠? X가 되는 거고요. 이에 반해서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아니면 장래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됐다면 계약이 성립된다 그러면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이런 추상적인 지문들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 분양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렇지만 분양 대금도 정하지 않았고요. 인도와 소유권 이전 신기도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계약에 뭐 될 수 없어요? 성립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결론 보면 읽어볼게요. 자, 여기서부터입니다. 아파트의 동호수만을 지정하는 계약에 목적물만 특정될 수 있을 뿐 그 분양 대금의 액수, 목적물의 인도 시기 등 계약의 중요 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나아가 장래 이러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 계약을 분양계약이라 할 수는 없고 나중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동호수만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분양계약으로서 성립하기 위해서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 뭐가 필요하죠?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분양대금의 액수나 인도 시기 등이 정해져야 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합의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다음 판례는 청약의 개념이죠. 자, 계약은 낙선 계약입니다. 따라서 승낙만 있으면 성립하거든요. 따라서 청약이 되려면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정되어야 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인 거죠. 그리고 보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그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에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으로서 평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에 관한 판례인데, 일단 계약 체결성 과실책임은 원시적 전부 불능인 경우죠.
그 다음에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 불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고요. 상대방은 선이고 무과실이면 원시적 전부 불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자는 신뢰이익 범위 내에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물론 이행이익을 뭐 할 수는 없어요? 초과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가본 판례는 뭐냐면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은 무엇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행에 대신하는 전보배상 구할 수 없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억해 두십시오. 자,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뭘 청구해야 됩니까? 신뢰이익배상을 청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행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는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범한 판례, 답은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자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뢰이익배상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이행이익배상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과 계약 교섭 후 부당한 중도 파기의 경우에는 신뢰이익배상이다. 원칙이 이행이익배상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행이익배상 두 가지만 뭐가 되는 거죠? 신뢰이익배상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이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라번이죠. 침해 행위와 피해 법익의 유형에 따라서는 계약 교섭의 파기로 인한 불법 행위가 인격적 법익의 침해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말은 별도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판례는 뭐 간단합니다. 자, 이제 동시이해 항변권에 관한 판례를 좀 볼 거예요. 자, 좀 보죠. 자, 일단 동시이해 항변권은 매매계약으로부터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거죠. 물론 쌍무계약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매매계약입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재산권을 이전해 주는 것은 동시이행관계고 매매대금을 안 준다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동시이행 항변권이라고 해요. 자, 매수인이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이 아파트를 3억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거기다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어요. 물론 이 특약은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행위는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은 거죠. 따라서 유효하니까 지급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매수인이 부담하기는 양도소득세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하게 되는 매매대금은 3억이 아니라 3억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중요하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이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안 주면 이전 등기 못 해주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물론 중요한 판례죠. 가본 판례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키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면 매수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유는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이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뭐의 일종이죠?
매매대금의 일종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례, 나분 판례도 우리가 많이 했어요. 자,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 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결정이 된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필요비 유익비여서 유치권이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가 되죠? 유치권이 되는 거고요.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채무가 유치권인지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인지 여부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 원래 채권이 동시항변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동시이행 항변권인 거죠. 시험에 몇 번 나왔고 또 물론 출제일 가능성도 높은 판례입니다. 남은 판례죠.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그러면 원래 채무가 뭐란 얘기죠? 동시이행 관계예요.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예요? 동시이행 관계니까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합니까? 원래 채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원래 채무가 유치권이라면 손해배상 채무도 뭐가 되는 거죠? 유치권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시이행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선이행 의무자입니다.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꼭 동시이행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선이행 의무자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해줘요. 자, 적어볼까요? 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데, 첫째, 후행 의무자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뭐가 있을까? 판례를 읽어볼 건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첫째는 상대방에게 뭐가 이루어지냐면 지금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무해 가지고 신용 불안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재산 상태의 악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악화 등으로 인해서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가 있다 이거고, 두 번째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입니다. 자, 매매 계약할 때는 매도인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남의 소유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 측에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이니까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 지급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자, 보죠. 먼저 2번 판례 볼게요. 민법 제503조 2항의 소정의 선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고 있는데, 뭐냐? 선이행 채무를 지게 된 채권자가 계약 성립 후 채무자의 신용 불안이나 재산 상태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 이행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한 것으로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 상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 어려운 건 아닌데 이런 건 좀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래서 요 옛날 판례 집안 좀 기억하자고요. 두 번째, 매매 계약을 맞은 후에야 매매 계약 후죠. 그죠? 등기부상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닌 것이 발견되었다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거죠. 매수인의 경우에 따라서는 민법 제588조의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약에 있어서의 형평의 원칙이나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선행 의무에 해당하는 중도금 지급 의무라고 하더라도 그 지급을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 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동시 이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판례가 인정하는 건데 뭐냐면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죠. 솔직히 이게 중요하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이 시점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요.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나중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실제로 동시 이행 관계인 것은 잔금을 지급하는 것과 이전 등기 서류를 교부받는 것이 뭐죠? 동시 이행 관계다. 따라서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 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행 지체죠. 중도금을 안 주고 있던 중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원래부터 동시이행 관계였던 잔금뿐만 아니라 중도금까지 합쳐서 뭐가 되는 거죠? 동시이행 관계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주지 않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판례 읽어보죠. 2번 판례입니다.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여기는 잔대금이 선행 의무네요. 중도금이나 잔대금은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이행 의무인 분양장대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매도인의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기가 도가한 경우 분양장대금 지급 채무를 여전히 선이행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 매수인의 쌍방의 의무는 뭐가 되죠? 동시이행 관계가 된다. 따라서 이제부터 이 사람이 매매 대금을 안 주는 것은 더 이상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은 아니죠. 자, 그럼 이제부터 매매 대금을 안 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행지체가 아니잖아요. 채무불이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의 이런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이행이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서 요 매수인이 행사하고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비로소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조심할 것은 이러한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이 판례를 볼 겁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판례죠. 4번입니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현실에 제공을 했어요.
상대방을 수령지치에 빠지게 하더라도 그 이행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는 과거에 이행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여전히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이행변권과 관련돼서 또 판례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그 아파트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을 끼는 게 통상적인가요? 대출 안 끼고 사는 게 통상적인 건가요?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법은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게 원칙인 겁니다. 무슨 아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억의 대출이 있으면 대출을 끼고 산다, 대출을 승계했다, 채무를 인수했다, 이런 말이 없다면 원칙은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게 원칙이에요. 따라서 매매 대금의 지급과 그 대출을 위한 근저당권의 말소 및 이전 등기는 동시 이행관계가 되는 거죠. 뭐가 원칙이라고요? 대출을 안 끼고 사는 게 원칙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과 매매 잔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또 상식적이지 않은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 판례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시험에는 나옵니다. 마법 판례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끼고 사는 거죠.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라는 특약을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느나 원칙적으로 안 끼고 사는 거다.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또는 가압류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을 말소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이 잔대금 지급과 동시 이행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이행항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좀 판례를 볼 거예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입니다. 자, 유동적 무효도 원칙이 무효니까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 유효성을 인정해 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여기서 보려고 하는 것은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뭐는 있냐면 협력 의무는 있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 없다,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다만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으니까 협력해달라고 하면 뭘 해줘야 되는 거죠?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합쳐보죠.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력 의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매매 대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네가 나에게 매매 대금을 안 줬다는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협력 의무를 거부할 수 없다. 두 가지 의무는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판례를 끝내십니다. 자,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규제구역입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자, 매도인의 토지거래 계약 허가의 심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른 매수인이 이행할 매매 대금 지급 의무는 뭐일 수가 없는 거죠? 동시 이행 관계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협력은 해야 되고 매매대금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매매대금 지급의무나 이에 부수하여 매순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양도소득세 상당 금원의 지급의무. 요 매순이 부담하게 한 요 세금도 뭐가 되는 거죠? 매매대금이 되는 거죠. 상호 이행상 결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러한 의무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매매대금의 지급이 있을 때까지 그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시험에 나왔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에 대해요. 예를 들어서 쌍방이 모두 채권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채권 채무가 별개 계약으로부터 발생했다면 동시이행변권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이행변권이라는 것은 하나의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여야 한다. 따라서 쌍방 모두가 채권 채무를 부담하기 있지만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 채무라면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 채무라면 동시이행변권이 인정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럼 판례를 보죠. 자, 임대차 계약, 쌍무계약인데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이루어진 목적물이 인도와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인을 임차인의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한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하기로 한 각서예요. 그럼 이거는 각서라고 하지만 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또 하나의 계약을 또 체결한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도 했고 새로운 각서도 적용한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 채무는 별개의 계약인 거예요. 따라서 각서에 기하여 발생한 약정 지연 손해배상 의무는 하나의 임대차 계약에 이루어진 계약 이행 후 원상 회복 관계 있지 않고 그 발생 원인을 달리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자 사이에 이행상의 결론 관계가 없으므로 임차인의 동시이행변은 백척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발생 원인을 달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을 했다면 그 별개의 계약으로 발생한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일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도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다번 판례가 올해 출제될 것 같습니다. 다번 판례는 그러니까 이 다번 판례는 2019년도 7월 달이니까 작년 여름이죠. 딱 1년밖에 안 됐죠. 한 번은 나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아마 올해 출제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은 자, 우리가 상가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출제된다가 제가 강조하고 있죠. 꼭 결론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임대차 계약했어요. 그리고 일정한 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요 상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다면 보증금의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은 뭐인 거죠?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따라서 보증금 안 주면 목적물 반환하지 못하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고요. 목적물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권리금이죠. 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권 채권을 갖게 됐네요. 이때 이 손해배상 채권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이 손해배상 의무와 목적물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줬다면 목적물 못 돌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목적물은 반환해주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네가 손해배상 안 해준다면 목적물을 반환 못 해주겠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판례입니다. 자, 판례를 읽어보죠.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하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원인이 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물 반환 의무는 임대차 계약이니까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문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인데, 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법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는 뭐죠? 원인을 달리하는 거예요. 계속 보시면 양측 의무는 동일한 법률 요건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일 뿐 공평의 관점에 보더라도 그 사이의 이행상 결령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관련된 기타 판례인데, 요 기타 판례하고 효과까지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죠. 시간이 벌써 30분이 다 됐네요. 자, 일단 기타 해가지고 뭘 기억해 두셔야 되냐면 요 어음입니다.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담보 목적으로 교부된 어음의 반환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뭐죠? 동시이행관계다. 따라서 변제할 때 이 어음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전제입니다. 다만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요. 자, 원래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어음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이행지체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범 판례 가지고 보시면 건물 매수인이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어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 어디 갔나요, 콜사가? 요 임차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매수인이니까 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췄더라도 해제로부터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도 뭐가 아니에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해제에서 다시 한번 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돼요. 만약에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해자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고요. 따라서 매도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4번. 건물 매수인이 아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으로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경우 나가야 됩니다. 임차인의 건물 명도 의무와 매수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에 두는 것은 오히려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 뭘 수 없어요? 동시이행 관계일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되고, 이 사람이 제3자로서 보호받으려면 등기까지 한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됩니다. 효과,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되면요,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조심할 것은 동시이행 항변권은 그 존재만으로도 이행지체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하지 않고 있더라도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죠? 이행지체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4번 판례를 볼까요? 자, 이건 뭐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이거든요. 그러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뭐냐에 대해서 여기서 봅니다.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 행위를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현실적 이용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 끝으로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여 그 수령을 채고해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해야 상대방의 동시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거죠. 뒷부분입니다.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죠.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므로 상대방은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계약법 총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